네,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 사전 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못한 부분 있죠. 1주차 강의 자료에서. 그래서 특정 거래 형태를 살펴볼 건데, 특정 거래 형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수출입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용장, 주심, 뭐 일반적인 결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돈을 받고 일반적인 형태로 물품을 보낸 그런 거를 일반 거래 형태의 수출입이라고 한다면,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은 뭐 물건의 이동도 물건의 이동이지만 중요한 게 이 대금의 이동이 조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A에서 B로 갔다라고 쳤을 때 대금은 B에서 A로 간다면 우리가 이게 수출이 됐구나, 매매가 이루어졌구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물건은 A에서 B로 갔을 때 이 물건에 대한 대금이 B에서 A로 안 오고 만약에 B에서 C로 간다라고 하면, A, B, C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갔는데 미국의 대금이 한국으로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간다라고 치면 이게 과연 수입이냐 이거예요. 이게 수출이냐 이거예요.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혹시 이게 기업들이 의도를 가지고 물품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뭐 어떤 이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대금은 또 다른 제3국으로 받고 뭐 이런 것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물품 이동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위탁은 맡기는 걸 의미하고 수탁은 부탁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수출이란 건 남한테, 그 상대방 국가의 대리인에게 부탁을 해서 물건을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위탁 판매 수출이고, 수탁 판매 수입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부탁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주고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이것 또한 어떤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가 들어왔는데 물건의 가격 자체는,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50만원만 팔렸어요. 50만원치만. 그럼 50만원치는 나머지 재고가 있죠. 근데 이 갑자기 이 수입상이 그 팔린 50만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이게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잖아요. 물건은 100만원짜리가 들어왔는데 대금은 50만원만 지급됐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차, 이건 매매가 아닙니다.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고 빌려받는 걸 말하는 거고, 연계무역이나 중개무역, 이게 뭔가 거래가 다른 제3국하고 얽혀서 혹은 A 거래와 B 거래가 조건으로 묶여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들은 대무역법상에서 관리를 하는 거래다라는 뜻입니다. 자, 2주차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강의. 강의 자료 아마 강의 영상 업로드와 함께 뭐 비슷한 시점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자, 무역계약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프로세스는, 일단 내 물건을 누가 사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혹은 내 물건을 누구에게 팔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뭐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비즈니스에서도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고객, 특정한 상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가장 최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무역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여러 환경들을 조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고객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 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뭐 어떤 산업이 있고 인구가 얼마가 되고 한국하고 주로 뭐 어떤 것들을 거래를 하고 그 나라의 뭐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구매력은 어떻고 뭐 GDP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일반 환경 조사라고 한다면, 고객 조사는 그 나라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 내 물건을 뭐 어떻게 보면 다량으로 거래 관계를 형성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수입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내가 가져올 만한 물건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수출의 입장이라면 내 물건이 그 나라에 가서 과연 시장성을 가지고 어떤 판매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판매 경로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고객으로 그 회사와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루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항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실제 이게 이제 거래의 이행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환경 조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해외 시장 조사를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하기도 하고, 뭐 이걸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나 기업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고객 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뭐 구매력이라든지 구매 어떤 수단이라든지 얼마만큼 팔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시장 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 거래 당사자들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거기 가서 어떤 해외의 지점이나 뭐 출장소나 사무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해외 시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나라마다, 우리 부산에도 백스코가 있고 하죠. 뭐 이런 곳에서 전시회, 박람회, 어떤 무슨 페어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아무래도 내가 내 물건을 사줄 만한 고객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내가 물건을 살 만한 판매자들을 한 곳에서 모여서 만날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MOU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전시를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조사도 가능하죠.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가거나 전시회나 박람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었다면 간접적인 제3자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 해외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무역 유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아니면 한국무역협회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런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진흥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무역협회 산하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뭐 2021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당연히 해외 시장 조사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거래선을 발굴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교과서 상으로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적어 놓긴 했으나 사실상 이어지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외에 내가 물건을 살만한 팔만한 뭐 이런 바이어들을 찾고 뭐 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을 딱 컨택할 수 있는 거야. 딱 서치해가지고 컨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역시나 해외 시장 조사에 이어서 무역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여러 가지 뭐 홍보 매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실제로 직접 가서 뭐 전시회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역 유관 기관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는 무역협회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러니까 무역보험이라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무역보험공사인데, 뭐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상공회의소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협회 산하에 있다가 지금 이게 법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역협회의 뭐 일종의 자기업처럼 형성이 된 곳이긴 한데, EC21 이 전자상거래 알선이라든지 뭐 해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품 소개라든지 바이어 소개라든지 바이어 뭐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이시플라자,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해외 시장 조사나 거래선 선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나라의 B라는 어떤 바이어와 내가 무역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팔면 어느 정도 그 국가, A 국가에서 판매량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 느낌만을 믿고 거래를 하면 바로 뒤통수죠. 그래서 그 A 국가의 B 기업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좋은 말로 레퍼런스 체크, 나쁜 말로 뒷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뒤통수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했던 것처럼, 뭐 어떤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여러 가지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재정 상태라든지 뭐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조사 그 신용조사에서는 3C라고 해서 캐릭터, 캐파시티, 캐피탈, 뭐 그래서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업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문화라든지 기업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신용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캐패시티는 능력일 수도 있고 뭐 거래량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취급을 해줄 수 있을지, 너무 규모가 작거나 뭐 이러면 뭐가 좀 안 맞겠죠. 그리고 캐피탈, 얼마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용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해외에 신용조사 전문 기관이 따로 있어요. 뭐 DNB 뭐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커트라나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신용보증기금도 이런 신용조사 전문 어떤 신용조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수출을 하고 싶은 거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았어요.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거래선을 발굴을 했고, 그 거래선 발굴을 통해서 신용조사도 했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니까 뭐 은행을 통해서든 무역 유관 기관을 통해서든 뭐 괜찮다, 굿, 뭐 이렇게 평가가 왔어요. 베스트, 뭐 굿, 뭐 이렇게 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약간 이때의 거래 제의는 뒤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청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약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어 수준인데, 거래 제의는 나 이런 사람인데 나랑 한번 비즈니스 해볼래? 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과 승낙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거래 제의 정도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뭔가 좀 너랑 나랑
뭐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의 그 어떤 제안, 제의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프로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딱딱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원만하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서큘러 레터 권유장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포절을 하게 됩니다. 이 권유장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야 되겠지만 이런 거죠. 너 누군지 잘 들었다. 나는 누구다. 내가 너를 알게 된 거는 뭐 이런 이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연락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이런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팔고 싶다. 그리고 이 물건의 스펙은 어쩌고 저쩌고 뭐 가격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서큘러 레터가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일종의 뭐 우리 한번 거래 한번 해볼래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제의를 받았다면 그쪽이 10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장 많은 케이스가 110이 아니다. 안일 10인가? 안일 10을 당할 수도 있고 보고 10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반응은 다양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제의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군데를 했는데 거기 한 98개 정도는 아마 그냥 일십일걸요? 일십을 하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역량이 뛰어나서 판매자가 우리한테 당장 물건을 팔아줘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어요. 해외에 물건을 구매하는 바이어가 한국 기업에게 우리에게 제발 물건을 팔아줘 뭐 할 정도의 기업들이 몇 개가 나겠어요. 뭐 한국에 특히 중소기업에 뭐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 영향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 몇 기업 안 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세계 스마트폰 가전제품의 경우는 세계 제표를 하긴 했군요. 어쨌든 뭐 스마트폰으로 한정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 뭐 제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우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일종의 세일즈 영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2명이라도 100명 중에 2명이라도 긍정적인 표시를 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본격적인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그거를 물건을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 쪽 판매자 측에서 구매자에게 물건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그 물건을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취지로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 승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약과 승낙, Offer and Acceptance라고 하고 전통적인 무역 거래에 있어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무역 계약의 성립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청약과 승낙입니다. 그것이 보통 수많은 무역 교과서에 실려 있는 청약과 승낙의 실체인데 세상에 근데 모든 무역 거래가 오로지 청약과 승낙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아무래도 구매자가 좀 갑의 지위에 있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약간 세일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물건을 생산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엔비디아 같이 GPU 만드는 회사들이 진짜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죠. 아니면 2차전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독점적인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없이 막 물건 자기들한테 팔라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주도권 자체가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한테 물건 넘기라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문을 넣겠죠. 예, 그거를 오더라고 합니다. 오더. 예, 그래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승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문을 통해서 오더를 통해서 거래 제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파는 쪽이 오케이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뭐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든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든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역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계약의 체결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해외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처를 선정하고 시장 조회하고 거래 제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청약을 하는데 청약과 승낙의 경우에도 이것이 한번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한 번에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한 번 승낙을 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거래 교섭이 청약과 승낙 한 번씩 이런 거래는 절대란 표현을 안 쓸게요. 혹시 뭐 세상에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드뭅니다. 그렇게 하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동남아시아 국가나 뭐 이런데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없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면 물품들이 정찰제가 많죠. 그러니까 가격 프라이스가 딱 정해져서 팔리는 물건들이 많죠. 한국의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야시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어떤 전통적인 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정찰 가격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이 아닌 뭔가 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래로 물건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뭐 100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사는 사람이 100은 좀 많다. 뭐 80으로 해줘.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80은 좀 안 남아. 내가 그러면 네가 좀 많이 사가면 그냥은 안 해주겠지. 물건 파는 사람도. 그냥 한 2, 300개 사지 말고 한 1000개 사. 1000개 사면 내가 90까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할 거고 어떤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한쪽에서 제시된 거래 제안에 대해서 오퍼죠. 그 한번 제시된 청약에 대해서 그 청약의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상대방 측에게 새로운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이 카운터 오퍼, 수정 청약, 혹은 뭐 반대 청약, 뭐 이렇게 불리는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대략적인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보게 될 내용은 무역 계약, 뭐 다른 말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무역이란 말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의 무역, 협의의 무역 모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역 계약 중에서도 협의의 무역 계약, 협의의 무역 계약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란 말 자체에 국제, 인터내셔널한 거죠. 국제성이 있다는 말이고, 물품, 구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체물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는 물품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체동산이나 금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연적인 뭐 전기 이런 것들 뭐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민법에서는 그 뭐 전기를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한데 뭐 그거는 한국이 뭐 그냥 특수성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물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물품이라고 해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물건은 다 물품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판매 가능성이 있어야 물품이죠. 쓰레기를 누가 사요? 아, 쓰레기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네요. 암튼 자, 그래서 이 국제성이 있는 물품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세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라고 할 때 물론 협의의 무역만 해당이 되지만 무역이란 말을 조금 늘려서 쓰면 여섯 글자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의 개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그럼 계약은 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사적인 합의이자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할지, 매도인은 어떤 것을 해주고 매수인은 또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인과 사인, 여기서 말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적인 행위나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법인은 보통 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로, 아니면 적어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 법인이나 아니면 반대의 개념으로서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인,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A는 무엇을 하고 B는 무엇을 하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A와 B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해서 A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B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컨센서스나 합의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 중에 뭐냐면, 이러한 국제물품매매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으로서 유효성을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고 하려면 그런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약속, 양 당사자의 합의, 양 당사자의 의견 일치,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그게 있으면 일종의 계약인 거죠. 그래서 그 양 당사자가 어떻게든 이렇게 약속했다, 합의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래의 형태라든지 매매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얘네만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일단 매매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좀 제대로 할 거면 이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어떤 종속 계약들이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송 계약, 보험 계약, 대금 결제 계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계약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하려면 무역 계약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고, 무역 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별도의 계약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게 운송 계약, 보험 계약, 대금 결제 계약입니다. 뭐 그 대금 결제 계약에는 당연히 뭐 TT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LC 같은 거, 레터 오브 크레딧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그러다 보니 이 A 국가와 B 국가 중에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났을 때 A 국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 B 국가에서 법원에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것 또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국제성을 증진하기 위한 그 국제 거래인데, 이 국제 거래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관할 법률, 뭐 이런 것들, 이제 중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버닝 로우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뭐 할 건지 뭐 정하는 문제. 왜냐면 나라가 다르니까 법이 다르잖아요. 어느 나라 법 적용할 건데, 아니면 뭐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 법의 내용이 어떤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성을 띠고, 그 국제성에 따른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중거법이라든지 뭐 어떤 재판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상관습 중시합니다.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것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상인들이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루어진 어떤 간행이나 간습들이 오늘날까지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남아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관습이 굉장히 중시되고, 상징적 인도를 얘기를 하죠. 이 상징적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선화증권에 대해서 분명히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먼저 얘기를 하면,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직접 갖다 줄 수가 없죠. 직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직접 갖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을 국제 운송인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국제 운송인의 경우에는 뭐 운송을 목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목적지에 물건이 도착을 했을 때, 그 목적지에서 물건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 뭔가 그런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뭐 확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선화증권입니다. Bill of Lading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화증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실제 물품은 국제 운송을 하는 운송인들이 가지고 가고, 매도인과 매수인,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저 배에 실려 있는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기는 행위를 통해서 물품의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계약, 보험계약, 뭐 3번은 한거래계약, 한거래약정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대금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은행과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신용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픈 어카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환율과 관련된, 한거래와 관련된 약정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대금 결제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러면 무역 거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수적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은행과의 거래 약정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역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종속계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어떤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가지 표현으로 많이들 했고,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의 이해 시간에도 다루었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적 성격은 낙성계약입니다. Consensual contract. 뭐냐?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의사표시, 합치, 그러면 계약 성립. 이게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낙성계약을 다른 말로 합의계약이라고 하고, 이 낙성계약, 합의계약의 반대말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거래하기로 했어, 합의하면 계약 성립, 이게 아니고요. 우리 거래하기로 했어, 그러면 대가로 뭐 주거나 받거나 뭐 이런, 아무튼 뭐는 조건들이나 급부나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게 요물계약이고, 물건에 보냈기 때문에 뭐 계약이 성립되거나,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계약인데, 이게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불요식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 완전한 온라인, 종이 서류 없는 완전한 형태의 온라인 거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요식 계약은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인포말이에요. 그러니까 폼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폼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폼이 없다는 건 뭐예요? 템플릿이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을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무역 계약을 전화 통화로 할 수도 있고 무역 계약을 이메일 주고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형식으로 해라. 특정한 양식으로 해라. 그렇게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요식 계약의 반대는 당연히 요식 계약이겠죠. 요식 계약이 사용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뭐 어떤 법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음수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딱 정해진 틀이 있고 거기에 그 틀에 맞춰서 사용을 하거나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식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품을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물건을 받는 사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내가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양쪽이 물건을 주고 대금 지급을 하는 이런 양쪽의 의무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지고 있는 거죠.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유상 계약도 있습니다. 유상 계약은 뭐예요? 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 받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낙성 계약, 불료식 계약, 쌍무 계약, 유상 계약을 이 국제 무역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무역 계약의 법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국제 무역의 이해 때 당연히 듣고 왔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역 계약의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낙성 계약 할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무역 계약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당사자들의 합의예요.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예요. 이것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도 할 수 있어요. 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구두로라도 무역계약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밀수품이라거나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마약 같은 그런 물품이거나 뭐 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훔친 물건을 뜻해요. 내가 남한테 훔친 물건을 팔아. 이거 안 되겠잖아요. 이거. 그리고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역 거래를 하는데 당사자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뭐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행위 능력을 따질 때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약인은 뒤에서도 몇 번 나오긴 할 건데 대륙법계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미법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계약이 유효하려면 뭔가 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뭔가 쌍방간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줘요. 받는 거 없이. 뭐 받아가는 거 없이 그냥 자꾸 주기만 해. 그러면 그거는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이 기부라고 봐야 됩니다. 기부. 아니면 뭐 무상증여.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무역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적어도 무역 계약이라고 하려면 한쪽은 물건을 팔고 혹은 한쪽은 대금 지급을 하고 뭐 하다 못해 뭐 로열티를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유예기간을 인정을 받아서 후불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로서의 이것이 제대로 된 무역 계약이다 라고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란 게 대가죠. 반대급부가 명확히 있어야만 이것이 무역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의 법원부터는 우리가 2주차 오프라인 사전 제작 수업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